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영준입니다. 안 그래도 차량 화재로 열불나 죽겠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데가 있습니다. BMW 본사 대변인이요. 중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랬답니다. 한국에서 BMW 화재 사고가 집중된 것은 현지 교통 상황과 운전 스타일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가만히 듣고 있자니 차량 운전자한테 책임을 돌리고 있네요.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집단 소송조차도 별로 두렵지 않다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우리나라를 얕잡아 보는 심리가 깔린 겁니까? 분통 터지는 8월 17일 금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네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그리고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그리고 이인철 변호사, 그리고 MBN의 홍순빈 아나운서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얘기는요. 어제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차량이 어디론가 다가옵니다. 그 영상을 좀 먼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그 마트 밖의 주차장입니다. 차가 뒤로 후진을 하면서 분홍색 옷을 입은 여성을 치더니 이어 다시 전진해서 마트 안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마트 안에 손님들 보이시죠? 순식간에 구석으로 밀려나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 계산대도 밀려나가고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발생한 상황에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일어나지 못한 손님도 볼 수 있습니다. 초반 장면인데요. SUV가 뒤로 밀려나가면서 여성을 치고 다시 마트 안으로 들어와서 순식간에 마트가 아수라장으로 변한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트 안에 들어온 뒤에도 여러분 보셨죠? 차량의 앞바퀴는 계속해서 이 공회전 계속해서 앞으로 가려고 하면서 타이어가 긁히면서 연기까지 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2, 3초 뒤에야 이 바퀴가 멈추는 장면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염 교수님 대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일단 최근에 BMW 차량 화재 사건, 또 국내 차량 화재 사건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차량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닐까라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차량 화재 가장 많은 그 기계적인 원인이 급발진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를 봤을 때는 이제 차량 뒤에서 후미에 이제 브레이크 등이 켜졌냐 안 켜졌냐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차량 뒤에 후면을 볼 수는 없어서 이제 급발진인지 여부는 판단할 수가 없지만 어쨌건 그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속 페달이 밟힌 상태 또는 기계적 이상으로 계속 가속되는 그런 상태 둘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밖에서 이제 그 가게 밖에 있는 사진을 보면 한 여성분이 차량을 타려고 했다가 거기서 그 여성과 추돌한 상태가 이제 발생을 해요. 여기서 지금 이제 당황을 했겠죠. 운전자가 당황을 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당황해서 이제 브레이크를 못 잡고 가속 페달을 밟아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운전자가 지금 75세의 지금 고령이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이제 지금 혼동한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서 결국은 가게 안으로 돌진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저 영상에서요, 홍순빈 아나운서, 이 마트 외부에 있는 아마 CCTV 찍힌 영상 같은데 애초에는 저 SUV 차량에 누군가 타려고 했는데 그 차량이 후진했단 말이에요. 그 대체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은? 그 넘어진 분홍색 상의를 입은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성의 남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고로 인해서 그 여성이 이제 부상을 입고 아까 영상 보셨듯이 마트 안에 있던 2명도 다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운전자 얘기는요. 앞서 영상 좀 보여주세요. 영상을 보여드리면 가게 밖에 영상을 보시면 이 영상 그러니까 그 아내분이랍니다. 아내분이 차량 뒷좌석 왼쪽 문으로 타려고 하는데 보세요. 갑자기 후진을 해요. 그래서 사실 바닥에 저렇게 쿵 하고 부딪힐 정도로 뒤로 넘어지고 맙니다. 지금 운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렇게 원래 아내가 타려고 할 때 가만히 있거나 또는 앞으로 가는 걸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이 뒤로 가는 거 후진 기어를 놓고 가다가 아내를 치었고 그러다가 실수로 당황한 나머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급발진 앞서 말씀드린 급발진은 지금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관련해서 경찰 얘기와 해당 마트에 계셨던 주인분과 손님분들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이어서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여부 해당 사항 없고요. 예. 그 사고 전에 그 차량 고장 이상 여부도 없고요. 면허는 있으신 분인데 일단 제 생각은 네. 일단 그 70대 중반 되신 고령자예요. 고령자분이세요. 네. 고령자분이니까 이제 그 순간 대처 능력이 좀 떨어지고 그 판단력 그게 조금 좀 저하돼서 이제 운전 부지로 인한 사고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싶어요. 저희 뭐 직원들이 피해는 없고요. 네. 이제 할머니가 차 문에 밀려서 뒤로 넘어지신 할머님하고 장 보고 또 나가시는 손님이 차에 이제 밀려가지고 이제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다쳤죠. 예, 그 문은 닫은 상태고요. 한 공사가 한 10일 정도 걸릴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10일에서 5년 돌릴 것. 이호선 교수님, 물론 이 고령의 이 어르신들, 운전하시는 어르신들 다 이렇게 뭐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사회적으로 요즘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령의 운전자분들의 대처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지금 경찰도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이 고령자 운전이 무조건 다 위험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 일단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일단 이 사고를 냈던 운전자가 지금 75세입니다. 네. 이 75세인데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일단 처음에 그 바닥에 떨어졌던 옆으로 쓰러졌던 분이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네. 거기다가 당황한 나머지 브레이크 대신 엑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앞으로 쭉 전진을 하면서도 이걸 멈출 수가 없는 상태였던 네.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면서 사실상 여러 가지 능력들이 물론 유지되는 것도 있지만 떨어지는 것들도 있는데 그중에 네. 하나가 일단 판단 능력과 대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뇌 부분을 봤을 때 전체 대뇌가 있다면 그 앞쪽 부분 우리가 전전두엽이라고 불러요. 네. 이 전전두엽이 일종의 노화를 겪으면서 사실상 이런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교통사고랑 연결이 된다면 네네. 사실상의 몇몇 의미 있는 또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네네. 그게 뭐냐면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사에서 나온 이번 자료를 보면 네네. 2017년 작년 자료하고 네. 그로부터 10년 전인 2007년 자료를 비교해 보면 네. 65세 이상 되신 노인 운전자가 2007년만 해도 514명이었다가 작년에 848명으로 증가합니다. 60%가 그러니까요. 증가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전체 우리나라 65세 이상 되신 분들 우리가 고령 운전자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전체 운전자의 지금 9.2%예요. 거의 10%를 육박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가 2018년도 올해 고령 사회로 들어왔거든요. 네네. 전체 인구의 14%가 넘을 때 우리가 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네. 이미 고령 사회를 맞이한 이 시점에 이 운전 문제가 이 조금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 게 이게 사고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사고와 관련해서 이 판단이 어려운 것이 이게 이분들의 또 생계의 그럴 문제이고 수 있어요. 또 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동의 문제가 함께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세심한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사실 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이런 좀 뭐 대처 능력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앞서 우리 이 교수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대처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 운전 좀 이제 좀 자중하시라, 운전 좀 하지 마시라. 무작정 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죠. 법이 있고 또 네. 노인분들이라고 다 이렇게 운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네. 요즘에 택시를 타보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 중에 이제 고령의 그 운전사 분이 계시거든요. 네네. 저는 처음에 좀 불안했어요. 네. 조금 근데 오히려 안전운전 하시더라고. 천천히 네. 이제 운전하시고 저는 막 총합택시 같은 경우 오히려 더 불안하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제 그 정부에서는 이제 자진해서 좀 반납하는 거를 좀 이제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2013년부터 65세의 노인한테 이제 안전교육을 받게 하면은
보험료도 이제 할인을 해주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75세 고령 그 노인분 같은 경우 의무화돼 있어요. 네.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이제 그 운전면허는 굉장히 중요한 자격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65세 넘으면 한번 갱신을 할 때 네. 뭐 건강 상황이라든지 운전 잘하시는지 한번 테스트해서 재발급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천만다행인 건요. 저렇게 이 마트를 들이받을 정도로 그리고 마트 내부로 돌진할 정도로 SUV 차량이 이 가게로 들어왔었고 다행인 것은 물론 이제 부상을 당하신 분들 계세요. 그런데 더 큰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게 천만다행이고요. 그리고 저 운전자분도 얼마나 당황하셨겠습니까? 후진하다가 아내분을 넘어뜨렸으니 순간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이참에 또 한번 또 안전교육도 받으시고 또 이 피해 보상도 잘 해주시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덥잖아요. 물론 어제는 조금 저녁에 선선했습니다만 더울 때 복면을 쓴다. 이해가 되십니까? 홍순빈 아나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철면피가 아니라 복면인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편의점 내부 모습입니다. 검은색 복면을 쓴 건장한 남성이요. 지금 편의점 직원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뭔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뭐 분주하거나 흥분된 모습은 확인할 수 없고요. 네. 지금 오른손에는 흉기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고 왼손으로 계속 이렇게 뭔가를 가리키면서 지시를 하고 있는데 결국 편의점 점주가 저 계산대에서 돈을 꺼내서 이 복면을 쓴 남성에게 건네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게 흉기라면 지금 염 교수님 저 네. 장면이 저 CCTV에 찍힌 저 장면이 지금 편의점 강도 행각을 벌이는 장면이란 말입니까? 네, 그렇죠. 이 헐리우드 아하. 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장면인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편의점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한 그 생생한 현장을 보고 아하, 계신 겁니다. 네. 이제 일단 그 14분 만에 이 범인은 검거가 됐어요. 다행히도. 아하, 네. 편의점 업주가 이 지금 사고 발생 이후에 바로 네.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네. 인근에서 경찰이 다른 사건으로 수사 중이었는데 네. 즉각적으로 출동 조치를 했고 네. 또 거기서 이제 약 80m 떨어진 사건 현장에서 80m 떨어진 지점에서 아파트 쪽이었는데요. 거기서 네. 이제 검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출동한 형사와 또 아파트 경비원과 지역 네. 경찰까지 합세해서 네. 이 범인을 검거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하. 사건 현장을 그나마 많이 벗어나지 않았던 게 검거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던 것 같긴 한데 정말로 저 편의점 저분이요 업주분이래요. 또 요즘은 또 그러잖아요. 이제 최저임금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쓸 수는 없으니까 업주분들도 근무를 저렇게 씁니다. 그러다가 업주분이 저렇게 강도를 맞닥뜨렸으니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 영상을 보면요. 홍수민 아나운서 처음에는 저 강도가 뭐라고 말할 때 휴대전화를 짚는 것 같았는데 신고를 하려고 했을까요? 좀 그런 장면이 보였어요. 뭔가 지금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확인할 수 그렇죠, 없지만 네. 그 휴대전화를 짚고 그 점주가 이렇게 몸 앞에 들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한 뒤에야 네. 이제 왼쪽 손으로 뭔가 지시를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아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신고도 좀 방지하려고 했다는 뭐 정황으로도 볼 수 있는 점이네요. 네. 아니 편의점 업주분 입장에서는 요즘 장사도 잘 안 된다는 얘기 많던데 저렇게 그나마 벌어둔 하루에 벌어둔 돈을 그 현금 출납기에서 빼서 고스란히 강도에게 내줬으니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얼마나 준 겁니까? 저 지금 업주가 봉투 안에 현금을 넣어서 전해주는데 그 돈을 확인해 보니까 네. 49,000원이었다고 합니다. 하하. 일단은 혹시라도 저 강도를 못 잡았다 하더라도 금전적 피해는 그나마 크지 않아서 정말로 천만 다행이었을 뻔했는데 그래도 더 다행인 건 경찰과 그리고 주변에 있던 경비원, 아파트 경비원인가 봐요. 합세를 해서 검거를 했다니까 더더욱 다행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만색 복면이고요. 그냥 푹 눌렀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나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뛰어서 다른 데로 도망을 가거나 차를 타거나 그런 건 없었고, 네. 이제 들고 그 인근을 좀 배회하다시피 좀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 경비원하고 이렇게 맞닥뜨려가지고 대치를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범인이 뭐 별 말을 안 해가지고요. 네. 저희도 그 부분이 궁금한데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진술을 좀 안 하는 편입니다. 이호선 교수님, 저 범행 시각이요. 지난 14일 오후 4시 10분쯤이었다면 요즘 여름이니까요. 해가 길잖아요. 저 때는 환한 대낮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정말 뭐 대담하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대담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거기 의외성이 있죠. 아하. 아니 도둑이 보통 들 땐 새벽 시간에 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시기적인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일이 일어났던 게 14일이고 네. 굉장히 더웠죠. 맞아요. 거기다가 낮 4시 10분경이면 오히려 요즘은 낮에 사람들이 없어요. 덥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뭔가를 모의하고 네. 어떤 일을 도모하려면 그 주변의 상황을 충분히 아마 주변에서 살펴봤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며칠 동안 그 주변을 살피면서 어느 시간대에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를 파악을 하고 예. 그 다음번에 요새는 저녁 시간이 되면 오히려 선선해지거나 한잔하면서 더위를 식히겠다는 분들이 편의점에 많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살펴봐서 이 부분에 따른 나름대로의 결론이 낮 시간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대담하죠. 왜냐하면 그 자세라든지 전혀 당황함이 없고요. 네. 또 모자를 눌러쓰긴 했지만 이 부분이 이제 고개를 돌리는 각도나 팔을 움직이는 정도나 아니면 몸을 이렇게 걸음을 왔다 갔다 하거나 심지어 주위를 살피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네요. 그런 걸 볼 때에는 시간의 문제도 있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담성이 사실 이 장면은 이 사건에 있어서 훨씬 더 좀 두드러진 부분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인철 변호사님, 뉴스파이터에서도 편의점 강도 사건을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편의점이 이런 범죄의 취약지대라는 게 드러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편의점은 많잖아요. 지금 편의점이 너무 많고, 네. 그리고 이제 편의점에는 현금이 많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포스기가 있잖아요. 포스기 현금이 너무 많으면 거기 범죄 타겟이 되니까 아하. 일정 금액이 넘으면 이제 자동으로 금고로 이제 이동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보통 네. 20에서 30만 원 넘으면 금고로 가 있고요. 네. 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을 또 들어놨습니다. 아하. 현금, 도난 보험을 들어놨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범인을 검거하는 건데. 네. 지금 이제 긴급 전화기가 있어가지고 수화기를 이제 떨어뜨려 놓으면은 일정 시간 이상 계속 떨어뜨려 놓으면 이제 경찰에 자동적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또 수화기를 잡으면 또 이런 강도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수화기를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비상벨을 좀 이 밑에 이렇게 안 보이게 해서 그 그러니까요. 비상벨을 딱 누르면 경찰이 이제 출동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네. 또 편의점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누구나 강도의 피해를 당할 수 있죠. 가장 맞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네, 뭘까요? 중요하냐면 절대 저항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고 해도 강도랑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하. 저항하다가 더 큰 피해를 당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강도의 얼굴을 보면 안 됩니다. 아하. 얼굴을 보면은 저 사람이 나를 신고할 수 있을까 봐 두려워서 아하. 뭐 더 큰 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절대 얼굴을 보지 마시고 순순히 그냥 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네. 염 교수님, 지금 경찰 조사해 보니까 이 범인, 이 강도는 일단 과거 동일 전과 등은 없다고 해요. 하지만 저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하다 볼 수 있죠. 불량한 거죠. 네. 사실 보통 저렇게 강도 사건들을 보면 또 특히 이제 젊은 남성들이 하는 강도 사건들은 뭐 생활고 또는 뭐 네. 유흥비 마련 아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편의점에 많은 현금이 있다라고 하지만 네. 생각보다 많은 현금이 있지는 않거든요. 네. 요새는 뭐 카드로 결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일단 본인이 이 지역 거주자였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이 아까 낮 시간에 이 그렇죠. 범행을 저질렀던 것은 네. 이 편의점을 많이 와봤던 그런 사람이고 네. 자기가 많이 다녔던 그 편의점에 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또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 사실 또 죄질이 좋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만 그 이제 초범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부분은 이제 법원에서 참작 사유가 될 것으로 아하. 보입니다. 네. 범행 이후에도 멀리 도망간 게 아니라 인근을 배회했다. 혹시 자포자기 심정은 아니었을까 생각도 드는데 더 큰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네네. 지금 이 사람이 20대거든요. 젊은 청년인데 이 4만 9천원으로 자기 인생 포기한 거예요. 아하. 이 특수강도죄 같은 경우에는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한 번 교도소 왔다 갔다 하면 그다음에 또 재범하게 됩니다. 네. 제발 그 정신 차리고 이런 나쁜 짓 하지 그러니까요. 말고 성실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검거에 도움을 주셨던 경비원님께도 저희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9시 40분 이제 막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를 파헤치고 이슈를 터뜨리는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갑론을박이 일어나는 우리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연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일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예, 이제 그 예비 신부의 얘기인데요.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신부의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 교사 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좋은데요. 좋죠. 네. 좋은 직업이고 이 남편 될 사람은 의사예요. 의사인데 이제 둘이 이제 중매를 한 게 아니라 좋아해서 연애를 만났습니다. 네. 연애를 만나서 이제 연애할 때 정말 사랑해서 잘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결혼 준비 과정에서 좀 갈등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이 남자가 얘기를 하길래 우리 집에서 조금 혼수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뭐를 원하느냐? 중형 승용차를 사오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 될 사람이 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기네 이제 집안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한테 그거는 내가 좀 어려울 것 같다.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 죄송할 것 같으니 어떻게 하느냐? 남자친구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넌 나만 믿어라.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남편 될 사람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피엔딩 끝나면 뉴스파이터가 이 사연을 소개해드리지 않았겠죠? 이인철 변호사님, 더 진전된 얘기는 뭡니까 그러면? 네, 근데 이제 다음날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온 게 아니라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직접 아이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좀 냉랭하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아니,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다른 집들은 집도 해오고, 병원도 차려준다고 하고, 돈도 가져온다고 하는데, 겨우 딸랑 증용차 하나 받는다는 게 그게 무슨 문제냐? 당연히 해야라고 이제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내 될 사람이 굉장히 이제 속이 상하겠죠.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께 이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해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도 굉장히 좀 기분이 상하셨겠죠. 아이고. 그래서 안 되겠다. 부모님이 이렇게 고민하시는 거 보니까 그 아내 될 사람이 남자친구한테 말하겠습니다. 나 이 결혼 못하겠다. 아이고. 도저히 못하겠다. 아이고. 나를 어떻게 이런 취급하느냐 해서 이제 파혼을 통보해가지고 그 고민을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야, 저는 어렵게 물론 마음은 상했지만 이 예비 신부 입장에서요. 마음은 상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이 예비 신랑 그러니까 남편, 예비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엄마 아빠 조금 부담되지만 해주세요. 우리 나 그 사람 놓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호선 교수님 오히려 이 딸이 엄마 아빠 고생하시고 더 그러니까 야 이름 갈라서 이랬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자존감이 높은 예비 신부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의사나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할 때 특히 의사들에겐 옛날에 3키 혼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키, 집키, 네. 자동차키 이런 얘기해서 네. 혼수를 3가지 가져가야 3키 된다. 혼수.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사실 그건 옛날 얘기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남성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마치 여성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합류하는 느낌인데 지참금 가져오듯이 그런 방식이 있었지만 최근의 결혼 방식은 많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이 여성도 지금 교사잖아요. 그러니까요. 전문직이거든요. 선생님 되려고 얼마나 공부했겠어요. 그러면 네,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데 만약에 저한테 어떤 얘기를 이 커플에게 해주고 싶으냐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만날 이유보다 헤어질 이유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헤어짐에 적합한 이야기냐? 제가 볼 땐 이 남자는 그래도 이런저런 다툼이 있었습니다만 이 여성과 사랑했고 네. 그다음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를 또 설득하려고 했고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남자친구, 곧 예비 남편과 함께 어떻게 이 문제를, 이 인생의 문턱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네. 이 부분을 이겨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들이 의사라서 교사라서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은 사랑했거든요. 네. 근데 교수님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요. 네. 요즘도 요즘도 많이 그래요? 발생합니다. 요즘도 제가 그렇습니까? 상담도 많이 하고 네. 제 연수원 친구도 네. 집 받고 전세금 받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제가 실제로 상담한 경우에는 의사인데 그냥 중형차가 아니라 중형 고급 외제차, 그다음에 고급 시계, 몇 천만 원 하는 고급 시계도 요구하고요.
또 의사뿐만 아니라 뭐 다 전문직도 많아요. 뭐 한의사 같은 경우에도 뭐 고급 SUV 뭐 그다음에 이제 병원 해라 이렇게 때문에 갈등되는 경우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에 이렇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렇게 받아가지고 정말로 평생 행복하게 잘 살면 그나마 좀 낫잖아요. 1년도 못 살고 이혼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거 준 거 다 법적으로 받기도 어렵거든요. 절대 이렇게 많이 해주지 마십시오. 많이 해주면 후회하시고 손해보십니다. 물론 의사분들이라고 다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그럴 것 같고요. 그런데 일부 이런 이제 사례가 올라오니까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이 신부가요, 예비 신부가 지금 그 남자친구한테 그럴 거면 그만두자, 이별을 통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중형차 선물이 그렇게 아깝냐? 다른 집은 그보다 더한 것도 해온다는데 라는 예비 시어머니 전화 한 통 받고 염 교수님, 네. 정말 이 따님이 뭐랄까 효심은 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흘간을 고민했대요. 사흘간 밤낮으로 고민하다가 고민 끝에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네. 그런 생각까지 이르는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뭐 양자의 입장이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식을 뭐 의사로 키웠던 상황이고 남들의 중매 시장에다 뭐 내놓으면 시장이라고 표현할게요. 중매 업계에 내놓으면 뭐 사실은 뭐 병원 개원까지 해주겠다. 뭐 집이랑 아까 차랑 다 갖고 오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 교사분 입장에서는 중매로 만난 게 아니라 연애로 만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 중형차까지 요구하는 그런 상황들, 아까 본인도 교사인 그런 상황, 자기도 전문직인데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이 사는 것은 그 남편 될 사람이잖아요. 예비 남편하고 자신이 사는 상황이고 아직 결혼한 상황도 아니면 그 뭐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뭐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한 지금 남이 된다는 그런 식으로 사실 아직 님도 아닌 그런 상태인 거예요. 정식적으로 혼인도 한 상태가 아닌데 벌써부터 이런 무리한 요구를 받고서 자신이 그 무리한 요구를 수용했을 때 과연 내가 행복할 것인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거죠. 아하. 네, 그래서 그분의 입장도 분명히 맞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이 의사랑 결혼해서 내가 사회적 지위와 뭐 이런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희생해서 결혼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 정상적인 결혼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는 당연히 거부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이 뭐 무리한 요구 여부는 사실 그 뭐 혼수를 해올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냐 안 되냐 또 뭐 판단 기준이 되겠죠. 근데 이 사연을 올리신 분의 글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는 사흘간 밤낮으로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형편이 넉넉지는 않았을 거라고 짐작이 돼요. 왜냐하면 어머님, 아버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초반부에 나왔잖아요. 이호선 교수님, 남자친구가 그랬다요. 아, 이거 걱정 마. 내가 다 얘기 잘할 테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걱정 마. 저는 이거 두려움, 뭔가 불길한 이야기 엄습해서 이게 남자가 나서서 잘 안 돼요. 저도 남자지만. 네. 그렇죠. 이게 인류의 평생 주제죠. 인류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주제가 이제 고부 갈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지금 그러니까 예비 신랑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결혼을 약속했던 이 남자친구가 어머니를 설득하겠다고 했고 그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 시도가 무산이 되면서 이 예비 신부였던 이번에 사연을 올리신 분이 얘기하셨던 건 뭐냐. 아마 마음에는 내가 지금 이 초반에 이런 일이 생기고 내 남편이 나에 대한 이런 방어 역할을 못 해준다면 평생 나는 일종의 무슨 멱살을 잡힌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장기적 갈등이 얘기될 때에는 이런 얘기 불안을 가지고 나는 살아갈 수 없다. 아마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저는 또 한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집집마다 다 사정이 있어요. 이 집은 이 집 사정이 있고 저 집은 저 집 사정이 있고 근데 지금 우리가 며느리 입장에 섰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나왔던 영화 B급 며느리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자기 주장하고 어머니하고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내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겠다 판단하는 이 며느리들의 입장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한 다큐 영화가 이 B급 며느리라는 영화였는데 이 며느리들의 이야기들을 이 시어머니들이 보고 그 영화를 본 평들을 올린 걸 제가 봤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야, 그런 며느리랑 나도 못 산다 이렇게. 아마 지금 이 사연을 함께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도 아마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시어머니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친구들이 만나면 꼭 물어보거든요. 너 아들 뭐 받았어? 우리 아들은 뭐 받았니? 뭐 자꾸 비교를 시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착하신 분이고 아무것도 요구 안 하시는데 자꾸 주변에서 뭐 받았냐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주변의 그 사회적인 문화가 중요하거든요. 아니 외국에서 혼수나 이런 거 갈등으로 뭐 파혼하는 거 봐셨어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유독해서 이런 잘못된 문화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문화가 좀 바뀌고 친구들이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문화도 물론 중요한데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예비 신랑 남편이 나서는 게 이 화를 오히려 이 시험을 자극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사실 논리적 설명 잘 못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얘기한다고 하다가 오히려 지금 화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라? 네가 지금 내 아들한테 이렇게 애둘러서 지금 나한테 뭐 이렇게 안 하겠다? 괘씸하네 하고 전화를 직접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사연을 읽은 네티즌 분들은 혹시 어떤 조언을 하고 있을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먼저 시어머니 쪽에 가까운 입장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사람이 둘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뭐 직업, 학벌, 집안 이것도 뭐 물론 우선시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아들이 의사인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도 좀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위 얻으려고 병원까지 차려주는 집안도 있다는 사실 모르냐라는 뭐 이런 의문도 제기하신 분도 있고요. 일단 차를 좀 사주고 그러고 나면 남편이 평생에 걸쳐서 그만큼 또 아껴주고 챙겨줄 거다라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이게 이게 결혼이 계산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그럼 예비 신부 편을 좀 들어준 댓글은 없어요? 어떻습니까?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결혼하고 나면 결혼하고 나서도 그 다음이 문제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소리가 물론 남편의 어머니 심정도 이해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아내의 심정이다. 아내가 지금 행복한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좋아서 결혼하는데 혼수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시어머니하고 잘 지낼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다라는 댓글을 남긴 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주목되는 게요. 이호선 교수님. 저는 사실은 제 느낌으로는 예비 신부를 지지하는 댓글이 엄청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예비 시어머님 입장 지지하는 글도 꽤 있네요, 지금. 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걸 단순히 혼수, 뭐 중형차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도 이 어머니가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이건 어쩌면 우리가 이걸 이제 심리 쪽에서는 부모 투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들이 이야기했던 이 삶의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또 며느리에게 전달이 됐겠지만 사실은 이 의사 하나 키우려면 여러분, 이 중형차는 몇 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원비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닐 동안에 학원비만 해도 중형차는 넘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애를 많이 썼어. 그래서 이렇게 부모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도 모종의 좀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그 보상을 굳이 며느리에게 받는다는 우리가 오래된 관행 속에서 그걸 찾으려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단순히 차 문제가 아니라 심리 보상의 문제이고 부모 투자의 문제 편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예비 시어머니 입장에 아유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고개를 끄덕인 분들의 입장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이인철 변호사님. 지금 이분이 지금 이럴 거면 끝내자고 했지만 그 위에 다시 이제 뭐 결혼까지 골인했는지 여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결혼을 했다 쳐요. 그런데 이 혼수 문제 앙금이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갈등이 불거져서 결혼 이후에도 혹시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혼수 문제가? 혼수 문제로 이혼 당한다고 하면 상당수의 법조인들이 이혼 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혼 사유는 안 되고요. 이제 무리하게 혼수를 요구해서 갈등이 커질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법적으로 보호 장치를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런 결혼을 안 하는 게 좋고요. 부득이하게 한다면 그래도 나중에 혹시 이혼하게 될 경우 다 뺏길 수가 있거든요. 안전장치 알려드릴게요. 일단 집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위 명의로 해주지 마십시오. 딸 명의로 해주신다든지 아니 부모님 명의로 그냥 두든지 공동 명의로 해야지 나중에 혹시 이런 게 다 뺏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명의를 옮기는 걸 좀 놔두시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시불로 사주지 마시고 할부로 사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혹시 잘못되면 할부 네가 갚아라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시고 하여튼 사랑은 조건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런 사연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이런 갈등은 사실 어느 집이나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갈등을 겪으면서 해법을 한번 좀 모색해봤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잘 됐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이것도 정말 우리가 살다가 한 번쯤은 겪을 만한 일인데, 염건웅 교수님 대체 어떤 일입니까? 네, 지난 7월 17일에 일어났던 사고였습니다. 네. 그 오전 8시경에 광주의 한 고등학교 앞에 일방 통행로에서 80대 노인이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아하, 네. 근데 이분이 한 10일 정도 후에 네. 호흡곤란이 와서 종합병원에 갔었거든요. 아하. 근데 그 사고 당시에는 외상이 전혀 없었던 상태였는데 네. 그 이후에 그 호흡곤란 증세가 와서 네. 종합병원에서 결국 이제 치료를 받다가 네. 대학병원으로 또 이송이 됐는데 네. 지난 13일에 이분이 이제 사망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네. 그 상황을 봤더니 그 다음 달에 8월 14일쯤에 이제 유족 가족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발생한 교통사고에 네. 숨진 우리 아버지의 원인을 네. 밝혀달라라고 아하. 교통사고라고 명시를 해서 지금 신고를 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상황에서는 교통사고가 아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의문을 갖게 된 그런 사건이었죠. 뭔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다쳤는데 그 다친 이후 열흘 만에 숨졌다. 홍수민이라는 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한 고등학교 앞에서 택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택시 승객이 내리면서 문이 확 열렸었겠죠. 아이고, 그런 그런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많은데 지금 이 노인이 그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확 열린 문을 미처 보지 못하고 부딪히고 아이고. 넘어졌었던 거였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어서 넘어졌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뭐 그렇게 큰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3만 원 정도 돈을 건네고 넘겼는데 네.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 지금 노인이 숨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병원 치료 도중 애초 처음에 사고 난 지 28일 만에 결국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당시에 택시 승객과 그리고 택시 운전기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뭐 이제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다고 합니다. 네. 일으켜 세우고 괜찮다는 말을 듣고 치료비 명목으로 3만 원을 주고 그 자리에서 헤어졌다고 하네요. 아니, 그러면 신고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승객이 문을 열었다 하더라도 택시 운전자한테는 그 주의를 시킬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당시에 헤어질 때 연락처까지 주고받았는데 다음 날에 전화했을 때도 그 노인이 이상이 없다, 건강이 이상이 없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서 경찰에 신고를 당시에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에 당시 신고를 하지 않았답니다. 대체 그러면 이게 묻힐 뻔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밝혀지게 됐는지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그 옆으로 자전거가 오는 찰나에 어느 순간 이렇게 문을 열어버린 거 가지고 자전거가 넘어진 거죠, 옆으로. 거기 승객도 깜짝 놀랬겠죠. 놀래가지고 내려서 택시 기사하고 같이 이렇게 세우면서 이렇게 어디 괜찮냐 이렇게 뭐 이 정도 조치를 했죠. 원칙적으로는 도로교통법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뭐 병원 같은 데 호송하는 등 구호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대부분 또 그런 경우 많아요. 이렇게 나 괜찮다 그냥 괜찮으니까 아픈 데 없으니까 가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그냥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뺑소니라고 현재까지는 보기는 좀 그렇고. 당시에는 괜찮다 하더라도 끝까지 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지금 이 사건 보면은 운전자한테는 물론 승객에게 주의를 시킬 의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시 문을 열었던 승객한테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승객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서 사실 좀 법적 책임 묻기는 어렵고 아하. 사실 엄밀히 말하면 민사적으로도 이 승객이 부주의하게 문을 열거나 아니면 네. 뒤에 차가 이제 뒤에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오는 거 알면서도 문을 열면 이제 책임을 지는데 모르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 운전 기사가 주의를 줘야 됩니다. 아하. 혹시 문을 열 때 뒤에 오토바이라든지 자전거가 있으니까 주의하십시오. 네. 근데 이 만약에 주의사항을 듣지 않고 승객이 그냥 모르고 문을 열고 이제 다치겠으면 승객에게 법적 책임 좀 묻기 어렵고 아하. 이 운전자에게 아마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지금 물론 해당 승객 고등학생이었답니다. 물론 이 사건을 접하고 얼마나 지금 불안하고 지금 마음에 그 중압감이 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고를 당하신 어르신이 28일 만에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걸 또 듣게 되면 얼마나 또 중압감 또 부담감이 클 겁니까? 그런데 자칫요. 염건웅 교수님, 네. 이 사건은 그냥 자전거 타다 넘어지신 분이 나중에 돌아가셨다 이런 사건으로 묻힐 뻔했는데 어떻게 자제분들이 이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장례식장에 이제 화장을 의뢰했던 그런 상황인데 네. 거기 이제 최종 그 병원에서 판단하기에 사망 진단서에 외상성 다발성 늑골 골절상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럼 한마디로 갈비뼈가 그렇죠. 부러졌다는 얘기예요? 뼈가 부러졌다는 얘기고 네. 이것은 보통 그 자전거 속도가 10km 미만이란 말이죠. 넘어졌을 때 이 정도 늑골이 다치는 거는 뭐 밑에 아주 큰 돌이 있다든지 어떤 구조물 때문에 거기 부딪혀서 그러는 경우는 있어요. 예, 그리고 예. 고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이기도 한데 네. 다만 외상성 다발성 늑골 골절상이라는 것은 보통 네네. 교통사고에서 나오는 그런 증상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지금 사망 진단서를 본 장례식장에서는 이건 그냥 자연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망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본 것이고 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것은 의문이 있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결국 유족에게 알렸고 유족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좀 조사를 해달라 경찰에 요청을 했던 건데 네. 아마 이 어르신이 아마 그 나이가 좀 있으셨기 때문에 네. 자신의 건강을 또 가족이 걱정하는 게 조금 걱정이 돼서 네.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그 차량 탑승자 또 그러니까 문을 열었던 사람이 고등학교 학생이다 보니까 이런 네. 부분에서 좀 걱정이 돼서 네. 말을 안 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렇게 그 뼈가 부러지는 정도의 충격이었으면 상당히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요. 초기에 구호 조치를 좀 잘 취했으면 네.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호선 교수님, 저는 이 사건 접하고 너무 안타까운 게요. 이 어르신이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 외상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호흡 곤란이 와서 결국은 사고 발생 열흘 만에서야 종합병원을 갔대요. 그리고 사고 발생 28일 만에 안타깝게 숨을 거두셨대요. 이 자식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황망한 마음도 있지만 정말 자책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 아버지 모시고 병원에만 조금만 더 일찍 가서도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안 되셨을 텐데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죠. 우리가 가족을 잃는다는 것이 아픔이고 통증이고 이 상실감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데 게다가 부모님, 게다가 이게 모종의 사건을 통해서 사전에 조치를 취했다면 사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이럴 때 가족이 갖게 되는 죄책감도 상당히 클 겁니다. 근데 보통 어르신들이 이런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주로 하시냐면 내가 이 아픈 이유가 당장 이렇게 자전거 타다가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별일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아픈 게 내가 그전에 앓고 있던 다른 이제 소소한 질병들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여기저기 그냥 쑤시고 아픈 건지 아니면 이 통증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이러다 말겠지 이렇게 그냥 진통제 정도 먹고 사실은 중한 병인데 넘어가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내가 아프다 이야기하면 자식들 나서죠. 자식들 나서면 병원 가야죠. 병원 가면 또 돈 든다고 생각하시죠. 애들 시간 쓰죠. 그러니 애들한테 미안해서라도 아픈 이야기를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이번 사건을 포함해서도 어르신들은 조금만 넘어져도 골절이라든지 네. 지금 같은 경우 늑골 골절은 그러니까. 뻐근한 느낌이 처음에 오다가 나중에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조금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도 대퇴골이 골절되는 맞아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어떤 약간의 증상을 보일 때는 주변에 우리가 알려야 돼요. 괜찮겠거니 하지 마시고 알리기도 하셔야 그러니까요. 되고 주변 분들도 자세히 꼭 맞아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그러면 이 택시 기사는 어쨌든
부주의한 잘못은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이제 그 입건이 되는데 아직 이제 구속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하자를 하더라도 이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후유증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아무리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병원에 무조건 데려가야 됩니다. 데려가야지 혹시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내가 할 건 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갈 경우에는 잘못하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신고하시고 병원에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던 한 외화 영화 보면요. 자신의 행동을 과거 시점 한순간 그 되돌리면서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뭐뭐 했더라면, 내가 만약에 그때 뭐뭐 했더라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때 뭐뭐 했더라면 만약에 이 택시 운전자가요. 그때 이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갔더라면 정말 이런 안타까운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